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 멈췄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지역 은행의 문제점이 다시 또 드러나고 있죠.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였는데, 자, 이쯤이면 이제 뭐 거의 다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은행 쪽에서 나타나는 불안감들은 금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실적들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요즘에 CFD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죠. 주가 조작의 주범이다. 요즘에 이제 하한가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CFD는 도대체 뭔데? 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FD의 자격 요건, 뭐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데 쥐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뭔지 좀 알아보면서, 자, 이쪽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의 광풍이 한풀 꺾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주요 종목군들이 실적 기대치들이 이제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내려갈 것이라 전망되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뭐 시장이 알고 있는 거가 좀 다르죠. 실적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이고요. 네,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어요. 일단 출발은 되게 좋게 출발했거든요. 둘 다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진행이 좀 잘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47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버틸 수 있었던 부분들은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 데다가 지금 주요 문제의 중심이 은행주라는 이야기죠. 자, 은행들의 어떤 부담감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져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 기술주들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쪽은 그래도 그나마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면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경기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도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상품 수지 적자 같은 경우도 감소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지표 쪽에서는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사태를 너무 이제 크게 확장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들 뭐 직접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전날 50% 정도 하락했었죠. 근데 지금 또다시 30% 정도 폭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50% 떨어지고 다시 30% 또 떨어지면은,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는 80%이긴 한데, 물론 그보다 좀 적게 하겠지. 근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얘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다시 한번 은행의 파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모색 중인 민간 거래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평가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은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뱅크런이죠. 얘네들 이제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 돈 빼자 해가지고 돈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은행 쪽에서 이제 다 돈을 빼는 형태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뭐 예전에 그 저축은행 부실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뭐 제법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만약에 이제 저축은행권, 제2금융권에서 이런 그 은행 부실, 그 다음에 문을 닫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빼가지고, 네, 1금융권, 뭐, 국민은행이나 또는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쪽으로 집어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문제라기보다도 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나가서 다른 데다 집어넣는다. 자, 은행이 망하지 않아요, 보호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 딱 그 정도 금액만, 네, 또 오버해서 넣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자가 아무리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망해버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그 정도까지만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은행 사태가 뭐 다른 데로 전이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네, 이 지역은행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2금융권과 1금융권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이제 중소은행과 대형은행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형태로 갈 것이다. 더 안정성 있어 보이는 은행으로 자금들이 더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놈은 더 커질 것이고 작은 놈은 더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로 간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네, 우리 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리먼 사태다, 아니면은 뭐 엄청난 뭐 큰 폭풍을 몰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렵고요.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가 물론 큰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은행권이 전부 다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더 대출이 쪼그라들면서 이 빚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본다라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서, 네,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문제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파생된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 크게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놈 퍼스트 리퍼블릭 얘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걱정에 밤을, 네, 꼬박 샌다거나 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와가지고요. 시간에서 한 10%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기대치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도 주가가 올라갔고요. 네,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AI 기반 서비스를, 네,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 장비 지출을 늘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네. 그게 이제 MS,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이 장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네도 올라갔다. 그 다음에 아마존은 뭐 인사팀과 클라우드 부문에 감원을 시작했다. 감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의 어떤, 네, 기대치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블리자드는 이제 뭐 인수 반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제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페이스북 뭐 회사죠? 메타도 이제 실적 좋아지고 있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게 나왔다는 것은요, 네,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 이제 또 다시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다,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것이 하나 더해지게 된다면 상당히, 네, 이쪽 부분에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런 기술주들의 어떤 눌림, 그 다음에 나스닥의 어떤 눌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안전영향을 줬었다라면 이제는 조금 풀어지는 그런 형태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서학개미들이 저쪽, 네, 이 외국 주식들을, 해외 주식을 싹 팔고 2차 전지로 넘어온 상태에서 얘네들이 바닥을 잡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 자, 팔아먹은 자리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시 재매수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이야기도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네, 뭔가 좀 엇박자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지금은 해외 주식도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오히려, 네, 빼가지고 넘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이렇게 들어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뭐 해외 주식은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네, 그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 CFD 사태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주가 조작 사태죠. 네,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당장은 신용 부분하고 뭐 등등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네, 코스닥 쪽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바닥 잡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튀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상황을 주시하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신중하게 천천히 대응하시고서 권장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제목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CDF가 아니라 CFD죠. 네, CFD. 이 CFD가 주가 조작과 하한가의 주범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일반 투자자들, 그냥 일반 보통 투자자들이요. 이런 분들은 CFD 이런 거 관여를 못 합니다. 거래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문 투자자 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그냥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단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 전문 투자자 등록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CFD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이 CFD라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건 파생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금만으로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장외 중개 회사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투자자인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대놓고, 네. 이거 써라라는 식이죠. 돈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써라 이런 얘기고 더 많은 수수료,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써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에 걸리기 때문에 벌 때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이제 증권사도 수수료도 많이 챙길 수 있겠죠. 네. 뭐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아주 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2019년도 이후에 전문 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급성장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30조 9천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70조 이 정도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재밌는 건 이거죠. 이 CFD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공하는 증권사가 지금 13곳에 달한다. 거의 대부분 쓴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돼서 뭔가를 이제 좀 뭐 발생시킨다라든지, 네, 이번에 있었던 그런 사태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해주게 돈 내놔 해가지고 이쪽 계좌로 돈 넣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돌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이없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전문 투자자라는 게 뭐 말로는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CFD 주식이라는 것이 이 계좌를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전문 투자자가 돼야지 됩니다. 전문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되면은 선물 옵션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다 면제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예탁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교육 받아야 되죠. 네, 모의 거래도 해야 되고 다 그런 거 있는데 뭐 다 면제고 뭐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 제한도 없고요. 네, 뭐 하여튼 뭐 이거 완전히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전문 투자자, 나는 전문적인 투자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문 투자자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요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 무조건 필요로 한 거, 이 주식 상품의 이제 계좌 잔고가 5천만원 이상 있어야 된다. 5천만원 이상 있으면은, 네, 이제 월말 평가 기준이겠죠? 네, 이걸로 5천만원 이상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 이후에 1년 정도는,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즉, 1년이 지난 계좌에 5천만원 이상 들어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네, 월 평균 5천만원 이상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필수 조건은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요건인데, 연소득이 1억원 이상 될 것, 또는 순자산이 5억원 이상 될 것, 또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을 것. 네, 이렇게 치면은, 네. 네, 지금 여러분들 주린이 인생 2년 넘었죠? 2년 넘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지금 5천만 원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 개설 후에 1년 지났죠. 뭐 전문가 자격증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없다고 치더라도 연소득 1억 이상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그 다음에 순자산 5억 원 이상은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죠. 자산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그죠? 네, 순자산. 이게 네, 뭐, 부동산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이거 뭐, 비거주 소유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쪽, 네, 그런 건가 봐요. 내가 사는 집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해서도 뭐, 이게 되는 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요건 자체가, 네. 부부 합산으로는 1.5억 원이래요. 1억 5천 원,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네. 만약에 맞벌이 한다 그러면은 1억 5천만 되면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이 완성이 돼도 전문 투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죠. 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문 투자 조건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투자할 수 있다. 야, 이거 그냥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빚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2.5배면은, 네, 와, 뭐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되면은요, 반대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소 10% 정도 증거금으로 10배 레버리지.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강화한 모습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40%로, 네,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옛날엔 더 심했네. 그래서, 네. 지금 조금 나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주가 폭락하면 반대 매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수가 있고, 또 투자 주체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 이번에 SG 뭐 증권사가 나온 것처럼 외국계 증권사로 잡히게 되고, 수급이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검은 머리 외국인?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얘기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불투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지 말고, 아니 뭐 누가 들어왔다, 국내 증권사에서 어떻게 된 거다, 뭐 무슨 계좌로 들어왔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거 다 가려놓고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매하는데 왜 외국 증권사를 잡느냐고, 그죠? 보여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 투자자라는 이것도요, 저 주식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증권사에 전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요, 와, 대단하신 분,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전문 투자자잖아요. 네.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근데, 아까 조건 보셨죠? 1억 원 이상 벌고, 그냥, 네, 5천만 원 이상 잔고 들어있으면서 1년 이상 계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대다수가 지금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이면 더 쉽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웃기는 이야기냐 이 얘기죠. 네. 참,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어둠의 돈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대주주로 요건을 잡히지 않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자금들이 뭐 100억을 집어넣든 1000억을 집어넣든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네. 간단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역시, 이런 것들은 까발려져야 돼.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들만의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겨먹기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원칙이 중요시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뭐, 요것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당장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문 투자자의 요건이 너무 완화가 돼서 아마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네, 나 전문 투자자예요. 나한테 돈 줘. 내가 투자해줄게. 이렇게 주가 조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거 강화시켜도 저는 상관없잖아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야지, 이거 뭐, 그냥, 이 자산 요건으로 또는 소득 요건으로 전문 투자자를 구분한다는 거는,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 CFD가 뭐냐? 뭐 이런 건데, 이거 뭐, 그냥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일반 투자자들은 건드릴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약간 벽을 좀 세워놓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2차 전지의 광풍이 한풀 꺾일 것인가? 자, 여기는 또 이제 뭐 논란이나 의견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뉴스에서 얘기한 것만 얘기해 드리면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일단 좀 떨어졌고요. 코스닥에서도 뭐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등등 주가가 좀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내렸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내렸고 특히 이제 이번 달 그죠?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다수가 이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1분기 영업이익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69에서 47, 요 정도로 낮춰졌지만 주가는 오히려 98%나 상승했다.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화 중인 LG화학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마이너스 14% 정도 조정이 됐는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27%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그냥 테마에 편승했다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웬만한 실적 서프라이즈,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테마에 휩싸이기면은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오히려 그냥 평균치로 유지가 돼도 문제거든요. 뭐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인데 주가는 크게 늘어났어.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차피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승률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약간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이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빚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개인이 빚을 내서 투자한 빚2가 대부분 2차전지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빚 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게 되면은 듣기 싫어요. 네, 듣기 싫고, 야, 어쨌든 뭐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뭐,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얘기만 많이 들리게 되죠. 또 그것만 듣게 돼요. 네, 나한테 좋은 소식만 듣게 되는데, 한 가지 조언해드릴 것은 그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네, 객관적으로. 지금 그냥 팩트라고 봐야 됩니까? 뭐 올라가고 있는 것, 뭐 실적 전망치 이렇게 높아졌어? 뭐 주가도 이만큼 올라왔어? 뭐 그거 단순하게 비교해 보든가,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보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어떠냐? 뭐 얘네들은 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가 반영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조금 이제 여러분들 너무 허무맹랑한 거는 좀 믿으면 좀 그렇잖아요. 뭐 몇백 배? 네, 몇 배? 네. 현재, 하여튼, 네,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치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주가로 반영시키게 되면, 그게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이뤄진다 하더라도요, 네, 지금 그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면, 그것까지 달성하는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 어려워요. 이미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마장에, 지금 10만원 하는 주식이 100만원이 갔어요. 그러면 100만원 되면은 이제 주가 끝났어라고 얘기가 될까? 아니겠죠? 더 성장한다. 500만원 간다. 계속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꼭지에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다. 너무 시끄러워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경계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앞에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전망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단기간에 광풍에 휘말려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또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투자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차전지 산업 자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2차전지 산업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단기에 얼마만큼 올라왔는가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내가 버틸 수 있겠는가 이 부분만 생각하세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만 떨어져도
네, 다 그냥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동안 올라온 게 있고, 뭐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하신 분들은 전혀 충격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린 사람들만 골치 아픈 거니까 이 광풍에 휩쓸려서 빚내서 그냥 나도 해야지라고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만 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2차전지 얘기는 굳이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뉴스가 나와서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조금 객관적인 부분들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냉정하게 좀 차갑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이 나쁘다라기보다도 단기에 올라온 것, 그 다음에 빚내서 들어온 것,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흔들어내서 떨궈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버티기 힘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없어요. 외국인들 하나 있다고 하는데 요거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공매도로 떨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없다라는 것은 개인들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에 많이 리스크적으로 요소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몫이니까 알아서들 잘 하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진짜 얘네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떨구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역은행발 우려가 나타났고요. 그 대신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는 일단 혼조세인데, 나스닥 쪽은 문제될 게 없겠죠? 주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이 지역은행발 움직임,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CFD가 주가 조작의 주범이다. 주가 조작의 주범이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주가 조작범이 들어갈 수 있게 쉽게 진입장벽을 너무 낮춰놨다는 것이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이렇게 쓰는 거는 물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돌려갖고 쓰면은 돈 버니까 좋겠지만, 진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 버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그냥 물론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전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전문 투자자 요건을 너무 낮춰놓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좀 더 진입장벽을 높이게 해야지. 그래도 사기꾼들이 들어오면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 투자자 요건, CFD 이용, 이거 어디고 다 돈 벌려고 증권사가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주가 조작의 주범이 맞습니다. 지금의 주범은 CFD 상황이니까요. 자, 2차전지 광풍이 한불 꺾일 것인가? 약간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좋거나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주가 같이 당분간 동반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 상승 이후에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비투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맹목적인 어떤 그런 신뢰보다는 조금 의심하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도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탈출구, 무조건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올인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성공적인 투자가들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 최고 주식 고수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비밀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정말 필요하고 좋기는 해요. 근데 책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책을 꼭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단 몇 페이지라도 내가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침 시험만 듣더라도 제가 마지막에 조금씩 읽어드리니까 요걸로도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아침 시험 빼먹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랜만에 그런 한번 얘기해 드리고, 자, 오늘 여러분들
다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라고,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이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들, 이제 그 하한가 진행되는 종목들도 오늘 정도면 대부분 끝자락에 들어가지 않을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약간 진정세로 들어가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